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5분의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한국교통대 초빙 교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갑니다. 아직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돈을 주고 이제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기사가 그래서 실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의도는 사실이라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도 추측한데 그 의도는 나중에 이제 입시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뭐 반독점법, 국가채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 기초, 미적분학, 뭐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8명 중에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도 인사청문회는 계속 이어질 텐데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교수님. 아까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 특히나 이 딸과 관련된 공세가 상당히 거세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인사청문 기준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좀 높아진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청문 때 보여줬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편법 증여 문제, 그다음에 뭐 부인의 이해 충돌 문제, 그리고 뭐 농지법 위반 문제, 본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로 계약을 하고, 네. 또 본인이 임대를 놓는 그 전세에 대해서는 43%의 높은 계약을 하는 이런 임대차 위반 같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문제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오죠, 얘기가. 예. 이 자녀는 지금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이중 국적,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네. 선망의 대상인 국제학교의 11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 굉장히 많은 본인의 연구 내지는 뭐 본인이 했던 그 교회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다 올린다거나 기사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모의 그 도움을 찬스를 이용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철저히 검증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그동안 그러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냐. 이제까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국 장관 때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이 논문이냐 아니냐, 이것이 얼만큼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따져놨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으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공수처 조사실 의자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한동훈 후보자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뭐 절절히 느껴집니다. 네. 사실 근데 앞에서 그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이 뭐 일부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한동훈 후보자는 좋은 부모죠. 그러니까 강남에 어떤 좋은 높은 학교열에 있는 지역에서 또 많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많은 이제 스펙들을 쌓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좀 약간 우리 서민들에게 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랑 늘 비교를 했을 때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말 그대로 서류를 위조하는데,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의 눈높이에,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다소 좀 저것이 부적절하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을 위반해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혹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헛발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법 의혹과 관련돼서도 과거의 판례를 찾아보면 사실 그게 위법이 아닌 것이고, 네. 임대차 3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자녀가 그 논문을 올렸던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기존 우리가 출판 저널이랑 좀 다른 체제여서 마치 유튜브나 이런 SNS상에 자기의 글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노래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문, 우리가 출판 저널이라고 하는 높은 잣대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게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정의당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려놨죠? 그거는 이제 도덕성이나 뭐 자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네. 이번 인선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인사를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한편으로는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국민통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고, 또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제 채널A 사건의 피의자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혐의를 벗었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본인의 방어권 행사라고는 하지만 휴대전화를 끝끝내 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무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을 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이건 일종의 이제 뭐 그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사다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청문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녀 스펙 문제, 또 아빠 찬스, 이른바 부모 찬스가 동원됐느냐의 문제,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조상 조국 전 장관과 그 자녀가 받았던 논란과 의혹과 유사하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위법 사실로 드러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시에 활용됐느냐? 근데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도 그게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게 저렇게 수사까지 갈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저런 의혹 혹은 대한민국의 이른바 강남의 특권층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사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다수의 그 평범한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는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의 사실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그 공세를 입증하려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프레임에 한동훈 후보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죠.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처럼 어느 대학에 입학했습니까? 고2입니다, 지금. 입시에 활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 표창장을 위조했습니까? 아니면 허위 경력을 제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수사받아야 됩니까? 왜 조사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4만 원 주고 혹시 6만 원 주고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다가 논문 올렸다고요? 논문도 아니죠. 에세이 정도 올렸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사실이나 어떤 편법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저는 이거는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조국,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대권 후보로 키워야 될 조국을 결국엔 한동훈 네가 실무적으로 조사했으니까 너도 한번 그대로 당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이 친구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거 민주당 정권에서 항상 해오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뭐 그쪽에 있는 블로그랑 뭐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에세이를 내렸다고 하니까 뭘 감추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신상 털게 해가지고 피해를 주려고 하니까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너무하세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상류층의 사람들이 저렇게 입시 관리하고 뭐 공부시키고 이런 거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고2짜리 이 학생한테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정말 이건 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 이름이 언급이 되지요. 조국 전 장관. 지금 이 상황과 당시의 모습들 상당히 좀 매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당시 상황 한번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분들 직업이니까 괴롭죠.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조국 전 장관이 요즘 보니까 연일 SNS를 통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 자녀 관련해서 글을 올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글쎄요.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인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정치적으로 민주당까지 연결해 보면 좀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걸 당한 본인이니까 그냥 개인으로서 조국의 어떤 뭐 항의라 그럴까요?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가 합법적 불공정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초격차 불평등 세대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조국 장관은 좀 더 제도화된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글로벌한 격차가 우리나라 상층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공정에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의 크기를 보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단지 차이라면 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현재 이제 청소년이라는 것,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문제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준법 의식이라든지 본인이 알면서도 법을 위반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문제고 하나는 이런 수사 과정에서 자기 자녀는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이런 일련의 부모 찬스를 이용한 거를 좀 더 유추해 보면 조국 장관 수사 때 자기 자녀의 이런 행태를 그대로 적용해서 탈탈 털었구나 이런 걸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국 장관의 수사가 자녀 비리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권력형 게이트, 권력형 펀드의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10여 차례가 아니라 100차례 가까이 압수수색하면서 결국은 자녀 입시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런 윤리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죠.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사실은
허위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표창장을 위조하고 결국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거였고요.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이 딸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지금 범죄 행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범죄 행위, 조민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뭔가 자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자녀가 네.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아,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그럼 이건 논문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단언코 이건 논문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그 제기하는 분들이. 아, 그럼 본인도 거기다 논문이라고 안 썼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논문 아닙니다. 이거는 소위 그냥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네. 그런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김진욱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청문회예요.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아직까지 민주당에는 없다,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뭐 지금 법사위원들 방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저희가 늘 인사청문을 많이 지켜보지만 결정적 한방이라는 기준이 뭔지 참 애매해요. 과연 어떤 것이 결정적 한방일까? 그런 정도의 결정적 한방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를 수도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신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그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해서 인사청문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 영역과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부분, 그것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장관 후보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이 충분한가? 네. 이거를 살펴보는 장이 인사청문장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언론들이 너무 개인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이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각종 의혹들도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고, 근데 또 충분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선 사실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 자료 제출에 이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들 출석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는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충분히 장관 직위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방이라는 표현으로 구제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장관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 한방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이 사람은 장관을 지금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방을 찾을 것이라기보다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분이 정말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걸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근데 이제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후보자의 논리력에 민주당이 판판이 깨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김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인사청문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도 아마 논리력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뭐 다양한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 검수완박의 통과 명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납득될 만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었거든요. 뭐 굳이 꺼집어 보자면은 뭐 70년 된 검찰 개혁의 뭐 완성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정치적 수사. 그래서 결국엔 17개월 전에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실제로 그 법안에 만족해야 했었고 검찰이 그 6대 범죄에 관해서는 실제로 검찰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 그 70년 된 검찰개혁의 역사가 완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이미 99%의 수사는 경찰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뭐 입법과 동시에 뭐 보안 입법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을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보안 입법을 전제하면서 입법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국무회의까지 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비슷한 논리 구조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검찰은 무소불위고 검찰개혁은 원래 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급하고 이미 그 논리가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검수완박 과정 속에도 충분히 다 설명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고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이슈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그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과정 이상의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자한테 판판이 저는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낸 서면 답변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을 조금 봤더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고,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된 부분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공격, 한동훈 후보자 이런 반박 봤을 때 청문회 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 서면으로 의견이 오갔을 뿐이고 언론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청문회장에서는 어떤 청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직접 이제 공방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분명한 어떤 검찰 측의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때문에 그 반대의 논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점이 검수완박을 추진한 이유였고 또 이런 점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공백,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얘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 구성을 보면 과거에 이제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좀 계셨는데 지금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다 사보임을 하셔가지고 정확히는 군 검찰 출신 최광욱 그 의원밖에 없어요. 검찰 출신이. 그래서 그런 지금 뭐 검찰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이 논쟁을 벌이고 효과적으로 공략할 그런 청문위원이 있을까 다소 좀 취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받고 있는 개인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분명한, 그냥 이제 조급 프레임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분명한 어떤 근거와 또 그것이 어떤 위법이나 불법의 개연성, 또 분명한 어떤 위법이나 불법의 사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과거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이 아마 국정감사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한참 추윤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기 위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별렀는데 실제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판을 깔아준, 배경을 깔아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만 부각시켜주는 거 아니냐,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청문회 당일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연 어떤 공방이 오갈지 지금 벌써부터 상당 부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 이 국민의힘 조금 전에 봤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호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낭만 수순을 밟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그런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을 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지 안 할지 수용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께서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좀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이다라는 건이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9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청문 요구서가 다시 오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이것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게 부적절해 보여. 이런 판단이 좀 더 많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때 이 건이 만약에 강행으로 지명을 하고 또 강행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된다면 선거 때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할 거예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결국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만든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김두수 총장님, 뭐 국민의 눈높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호영 이 후보자는 나는 그 어떤 불법이나 특혜도 없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 결정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전략으로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정호영 이 지명자가 최대한 버텨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통과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제로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뭐 그런 측면도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하고도 뭐 연계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하나 거래하듯이 이렇게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런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조심스럽게 의견 하나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니까 벌써 대통령이 되기 전 사람에게 벌벌 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거의 뭐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는 좀 심하다. 정말 심하다라는 사람들도 서너 명 있지만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정말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정말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게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호영 그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뭐 불간청 고소원이라고 더 좋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지방선거에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민주당이 안 건해도 그렇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해서 19명인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4명뿐입니다. 특히나 이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관련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민주당 결론은 한덕수 부결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통과 안 시켜줍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네.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자제, 우리 헌법에 규정하는 연자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결하겠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욱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한덕수 후보자와 다른 장관들 뭐 딜할 생각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 나온 박홍근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일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덕수 후보자 이 인준안 연계할 뜻을 내비친 인터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누구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 낙마시켜라, 소위 얘기하는 이런 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런 딜이 없다라고 이제 원내 수석 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얘기라기보다는 원내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부대표가 얘기했다면 일단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인사청문 전국이 되고 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을 때 사실 좀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당선인 측도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또 지금 이 국회 내에서 지금 현재 뭐 입법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또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맞춰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그 자세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어떤 자세가 안 보여요. 양측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그 최근 상황을 보고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뭐 보도도 있고 총리 없는 새 정부 출범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뜻도 내비쳤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을 인준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떤 정치적으로 가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저는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후보자들은 각각이 개인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검증을 시켜주면 누구누구는 탈락시킨다. 이것이 무슨 저작거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후보자 하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야당의 몫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을 카드로 삼아서 나머지 후보자들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당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카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유력하게 또 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도 제대로 열지도 않았고 그것도 미뤄지면서 열지도 않았고 지금 나오는 의혹조차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의혹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다.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에 맞는 일인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지금 이제 내각 구성하는데 상당히 좀 잡음도 상당히 많고 네. 특히 이제 아직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도 전인데 갤럽 조사 보니까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가 또 최저치로 떨어졌더라고요. 또 특히나 요즘에 또 공약 후퇴다 이런 말도 또 많이 나오고. 글쎄요, 이런 분위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런 긍정적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약이 후퇴된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고요. 또한 윤석열 당선인께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국민과 소통한다든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내가 결정대로 한번 해보겠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거대 의석만 믿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 갖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당선인 시간에 좀 야당의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를 좀 만난다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들 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저는요 제가 민주당, 야당하고 소통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저희는 협치하겠습니다. 야당과 통합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는 것은 상당히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이 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권이 출범하면 초창기에는 강력한 국정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 평가가 이래요. 이 지금 낮은 지지율이 새 정부 이제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계속 나오고 좀. 그렇죠. 자칫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유실될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의석 차이가 굉장히 큰 이 여당이기 때문에 실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받기에는 지금 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의 기대감이나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는 거는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한계를 안고 이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치 경험이 없고 여의도를 잘 모르고 또 국회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통합과 협치를 얘기했으면 그에 맞는 어떤 국정운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과의 즉 여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이게 좀 그 대결 일변도에 그런 태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집무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의 인사 그리고 뭐 이런저런 논란에 이르기까지.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여론의 비판은 일방적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왜 당선인은 좀 더 포용적으로 국정운영을 못하는가? 국민통합하고 협치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가? 이런 비판도 동시에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한덕수 그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 인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공직과 사익을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바퀴 반이나 이런 식으로 회전문 인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거는 새 정부 출범하는데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총리 인준 안 되면은 내각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여론 한편에 일각의 여론의 역풍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더 야당한테 협조를 부탁하고 그리고 좀 더 이 협치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서 민주당 너무한다. 근데 이런 그 여론이 형성이 될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 지금 뻣뻣해요. 저렇게 가면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비난을 받는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사흘 뒤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과연 이 새 정부 어떤 그림 그려갈지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상외로 판이 커진 보궐선거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고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두수 총장님,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개항을 출마 진작부터 미리 짐작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투 선수하고 비교한다면 인파이터가 있고 아웃복스가 있는데 이게 좀 대체로 정통 권투 선수라면 조금 인파이터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어떤 한 틈이 넘어가면 좀 쉬었다가 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그 형태인데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은 상당히 인파이터고 뭔가를 돌파하는 그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하기로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상황 전체가 돌아가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패장에 대해서 또 한편에 그 칼날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겨냥하고 있고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선거판을 대선 2라운드를 끌어서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승패와 연동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임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생각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승인하고 요청한 거다. 이제 이런 측면을 저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SNS를 통해서 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또 이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 주자였고 보궐선거에 그것도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명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명분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들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명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컸다기보다는 당에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당이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후 석 달 만에 치러지고 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식을 하고 3주 만에 치러지는 선거. 그렇죠.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선거다. 지방선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국면에서 누군가 이 지난 3구 대선 때 1,600만 표의 절대적 표를 모아왔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받아들인 이재명 후보도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불과 2달, 지금으로부터는 2달 전이죠. 2달 전에 대선에서 졌어요. 네.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번 지금 이제 딱 25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6일 지방선거가 25일 후에 치러지는 그 선거에서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상임 선대위원장.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승리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재명 그 선대위원장의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모를까.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본인으로서는 정말 칼날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고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당에서 요청했을 때 수용한 것은 그만큼 충분히 본인에게는 숙고의 시간과 고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박영선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화살로 돌아온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 없는 정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전 지사에게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굉장히 맹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우리 대선 치러지는 국면에서 재보궐선거 때 종로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원병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평생을 기득권에 도전했고 어떤 도전 정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했던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개항을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당선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득이 되겠습니까? 당장 원내에 진입한다는 것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당 갑에 지금 공석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김은혜 그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그 자리가 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도 개항을로 갈 명분이 됩니다. 근데 분당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남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나고 자라는 곳이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대장동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최대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뭐가 두려워서 분당갑으로 가지 못합니까? 실제로 또 이재명 후보가 SNS상에서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가 또 회자되기도 했는데 본인의 SNS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인천 어떤 시민이 인천으로 와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 어떤 시민이
그 이재명 후보 SNS에 글을 올리니까 어떡하려고 글로 이사를 갔냐라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인천에 갈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인천으로 가는 거 명분을 만든다? 저는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개항을로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단히 나중에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심심한 사람이구나,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느껴졌고 스스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선 후보로서 아마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장기적으로는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이 얘기에 덧붙여서요. 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 5선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데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비판은 아마 그 선거 기간 내내 따라다닐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대의명분과 실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그 대의명분에 적합하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나중에 표로 돌려받는 것이 정치의 어떤 행위의 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지도자는 그렇게 앞장서서 본인이 희생함으로 해서 그것을 지도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상임 고문은 그 어려울 때마다 돌파해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선택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체의 지방선거 전체하고 연동돼 있고 이것에 대한 승패와 자신의 어떤 진로와 연동시켜서 지금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승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라, 뭐 명분이 없다 하지만 본인의 그 정치 생명을 걷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아주 현실적인 승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거기다가 지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직까지 맡았어요. 네. 이제 출마를 했으니까 어쨌든 본인 선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대위원장이니까 또 다른 선거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가능할까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안 맡았으면 진짜 명분이 없는 거죠. 이게 정치라는 게 이기면 없던 명분도 생기지만 지면 좋은 명분도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아마 인천 계양을에서 본인이 이겨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서울은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그 판을 뒤집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경기 인천은 허각지세고 박빙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와서 경기 선거, 인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박빙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를 이기는 쪽으로 돌려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고문의 승리고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거죠. 수도권 지금 세 군데가 다 녹록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세가 불리한데 그걸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계양을 출마의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사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하고 저는 출마를 했다고 보고 당연히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올인하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나. 그건 전국적인 선거 지휘를 하는 거고 특히나 수도권에서 지금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엎어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전략공천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선거 기간에 선거 캠페인이나 행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계양을 유권자들한테 좀 미안한 일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재명 그 지사 정도 되는 이재명 고문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구를 가든 그게 커다란 그런 어떤 이 명분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가는 것도 안랩이 거기에 처음 건물을 세웠다는 거 빼놓고는 명분이 없어요. 근데 안랩은 정치의 명분은 아니잖아요. 자, 이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과 그리고 성남 그리고 경기도와의 본인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 반바퀴 타가지고 간 것이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규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네.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로 전략 공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 계양을이 누구들의 도망을 가는 곳, 또 범법을 행하고 그 피난하는 처가 아닙니다. 도피처나 피난처가 아니고 바로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인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고 퇴장시키는 이번 선거가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장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좀 비판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포석이 좀 있을까요? 본인이 출마할까요? 본인이요? 아니면은 출마 안 한다면 끊임없이 뭐 언론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괴롭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래요. 당신이 뭐 인천 계양을에 어떠한 연고가 있길래 거길 나가느냐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대선에 출마했고 대선 후보급이면 지역적인 연고가 출마의 명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선 후보면 전국적인 단위가 모두 다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지역에 너는 거기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에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정했다라고 보여져요. 김두수 총장님께서는 승부사다운 기질 이걸 보였다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 출마해서 배지라는 방어막과 갑옷을 입어야 돼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억하시죠? 성남시청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법카 문제 때문에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 지금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4개월 후면은 수사권 뺏겨요. 결국에는요 검찰은 눈치 안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대략 봐보세요. 5, 6, 7, 8. 8월 달이면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되겠다는 게 기본 목적 아니었습니까? 4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일단 배지를 달고 나면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항상 국회 나오면은 또 본인의 개파 의원들도 있고 기자들에게 항상 자기 입장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어막 수단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사법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정치적인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이번에 출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뭐 힘겨운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과 후보들을 도와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나 힘겨운 선거에 나가는 민주당 후보들 도와주려면 본인도 힘겨운 곳에 나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죠. 자기는 편안한 데 나가놓고 다른 사람들 힘겹다고 이렇게 포옹을 해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 계산에 의해서 결단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장성철 교수의 개인적인 또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 이재명 고문 출마에 대해서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인천시장 선거에 박남춘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기도는 이미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고 또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이 후광이 있기 때문에 이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좀 약하거든요. 인천에 힘을 줌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서울에도 어찌됐건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나온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과 이 서울의 상호 간의 심리적 연대나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를 다 영향을 미치고 지원할 수 있는 삼각 포인트가 인천 계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요. 반대를 하신 분들의 많은 이유는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부어서 선거를 치르고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지만 조금 아직 선거 끝나고 나오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계양으로 출마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에는 손해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떤 좀 정치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괴롭힐까봐 출마하지 말자고 이런 농담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했었는데요. 김준일 교수님. 김남국 의원 하면 뭐 이재명 고문 최측근으로 꼽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까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또 만류했다 그러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준석 대표가 괴롭힐까 봐 뭐 만류했다라고 하는데 만류한 진짜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저분들의 말씀을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그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주위에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후보가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결단을 할 때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늘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더 이 후보를 위하는 것이냐라고 뭐 평가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판단,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쉬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당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당에서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내가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살자고 그것을 마다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출마의 명분이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에서 필요하다. 당에서 네가 꼭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인은 선당후사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네가 꼭 필요하니 나가라 그러면 네. 저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계양을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계양을이다 그러면 저는 좀 그 앞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이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음 당대표를 하실 생각이 많이 보이시는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박원석 의원님. 네. 어쨌든 뭐 윤희숙 전 의원 생각은 이 인천 계양을에는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이 나가서 싸우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고 어쨌든 당에서 요구한다면 본인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매치가 될까요? 글쎄요. 뭐 윤희숙 전 의원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또 국민들한테 많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은 되겠지만 윤희숙 의원 본인도 인정하듯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그에 맞는 매치업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정도 아니겠느냐. 근데 두 분 다 출마 의사가 지금 없어 보여요. 그 두 분 다 출마 의사가 없고 당이 원한다면 내가 어쨌든 자객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제 국민의힘은 계양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공천을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을 이제 공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당갑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면 반대로 계양을은 지난 뭐 6번의 총선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의 절대 열세 지역이에요. 윤희숙 의원이 나가든 뭐 안철수 위원장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물을 계양을에 공천을 해야 굉장히 상징성이 커진 선거에 의미에 맞으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승부를 벌일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재명 상임고문과 더불어서요, 이 보궐선거 출마로 또 관심을 받는 인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안철수 위원장 꼭 나옵니다. 경선에도 나옵니다. 단언하셨는데 진짜 나오네요. 제가 처음 나온다라고 얘기한 게 4월 26일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과 같이 일을 했던 실무진들에게 내가 나갈 테니까 좀 준비 좀 해라라고 지시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해, 양해, 용인, 허락 이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안철수 위원장이 저는 인수위원장직에 열중할 거예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요.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안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해단식 했으니까 인수위원장직도 이제 그만두는 거잖아요. 총리도 안 한다,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 그러면 2024년에 있을 총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략 2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대선 후보잖아요. 근데 2년을 놀아요? 이거는 다음에 큰 정치적인 꿈을 꾸겠다라는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본인이 배지를 갖고 원내에서 자기 세력을 좀 더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권을 쥐겠다. 그렇게 저는 로드맵을 취하는 게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당신이 왜 갑자기 분당감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급의 분들은 지역에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정책적인 판단, 당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역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붙일지 우선 공천할지 단수 공천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의 생각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안철수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인가? 이건 전략 공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놓고 이건 경선을 치러볼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단수 공천이고요. 전략 공천은 애초에 이 동네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다 제끼고 새로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는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단수 공천 가능성도 그럼 열려는 있습니까? 이 경우? 항상 모든 후보자에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 공천도 그러니까 원칙 중에 하나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칙이라기보다는 원래 열려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당대표까지 도전을 할 걸로 보세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내년에 깃발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잘 해야 돼, 잘. 넘겨주고 싶다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기 싫다고 안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잘 해야죠. 김재수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수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은 단수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전략 공천이랑 단수 공천이랑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고 그 후보들 간의 경쟁력을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특정 후보가 뛰어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그 후보에게 바로 단수 공천을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수 공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략 공천은 애초에 그 지역에 연고도 없고 예를 들면 출마 의사도 없거니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거나 내지는 영입을 해서 말 그대로 내다 꼽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공천을 전략 공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당갑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다른 후보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안철수 위원장이 당연히 경선을 해도 1등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적으로도 어떤 그 본선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쟁력들이 대단히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대선까지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도 안 한 후보자인데 이분을 단수 공천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대표 입장에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한 3분 정도 지금 계시죠. 예, 그럼요. 거기서 이제 또 그 선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 출마 선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안철수 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길이다라는 식의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이고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나 뭐 여러 면을 고려해서 당연히 안철수 위원장의 공천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맞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달 전에 대선 과정에서 봐왔던 인사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이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국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앉을게. 예. 원만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1년 2개월에 걸쳐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여야 간에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인데요.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현명한 중재안을 내놓으셔서 저희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합의의 길을, 협치의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김수 총장님, 그때 지금 본 영상 합의한 대로 하면 어쨌든 6월 국회부터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정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고요. 그것은 합의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의회 정치를 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제6공화국,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이 들어서고 나서 88년에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원래 국회는 한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갑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그 양단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다 그 본회의에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석이 많으면 모든 의석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소야대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협치를 하자 그러면서 그 의석 비율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럼 국회 운영 규칙이나 이게 반영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다수당이 의장이 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점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좀 쌓인 이게 일종의 암묵적 관례 비슷하게 됐고요. 이것도 꼭 그대로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수당 의장이 나오면서 소수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과반수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면 5분의 3을 가지지 않으면 그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구조가 꼭 소수당이 가져가야 되는지 문제는 의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집권당이 법사위를 해도 만약에 야당이 121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얽혀 있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법사위의 이 권한, 법사위가 왜 상헌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이걸 미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어디가 법사위를 가져갈지가 국회 내 정쟁이 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게으르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의 내부 규칙을 바꾸어서 정확하게 여기는 누가 맡는다 이런 원리를 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정쟁으로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어쨌든 뭐 작년 7월에 이제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리대로 하면은 다음 달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작년 합의 당시에는 야당의 견제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까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민주당이 이 논리가 이해가 가세요? 그럼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줘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는요, 합의를 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 정신, 대화, 타협, 조정의 정신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거나 우리가 유리할 때마다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합의를 뒤집는다면
이게 정당이 맞습니까? 과연 이런 정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래서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꾸 약속을 어겨서 대선에서 졌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진욱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좀 하고요. 정당 간의 합의안이 나왔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이 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 중재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의총에 보고했고 거기에서 다 추인을 받아서 양당 간사 그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의 전화 통화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합의안이 파기가 됐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당연히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이런 기준들이 일률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과정에서의 합의가 정말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 합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중에는 안 나왔었는데 법사위의 기능을 좀 축소하자. 그렇죠. 이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법사위 것에 좀 국한하자. 그리고 이 법안 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국회법 37조 1항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개정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참 논의가 있었을 때 여야가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혔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이 자꾸만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법안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바꾸자라고 얘기했고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최소한의 법사위원장은 최소한의 견제장치이고 국회 관리에 따라서도 야당이 갖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역시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야당 출신에게 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 다시 한번 이번 차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무신분립이랍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야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난번 검찰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양당이 합의했었던 과정 중에 그 사개특위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특위. 이 사개특위부터 보이콧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합의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당도 그 양당이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설득적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김진욱 교수 얘기 중에 왜 국민의힘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깼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 부분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도.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원구성에 관한 합의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든 그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그 여야가 모두 다 이게 그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너무 체질화돼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합의 깨는 건 괜찮고 상대방이 합의 깨는 건 나쁜 거고. 근데 합의를 했으면은 그게 어떤 합의든 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원구성에 관한 합의는 여야가 바뀔 걸 예상하지 않고 한 합의예요. 여야가 바뀔 걸 예상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만든다 이렇게 합의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만든다고 합의한 겁니다. 대신에 전반기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야가 바뀌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후속 입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서 어떻게 차질을 빚을까 봐 우려하는 건 이해는 하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한 사항을 지켜야죠. 저렇게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은 국회에서 합의를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비판받아야죠.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불러주는 대로 박병수 의장이 썼다. 이렇게까지 자랑했는데 그래 놓고서 뭐 당선인이나 인수위에 기색이 달라지니까 바로 그 합의를 깨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의회 정치의 원칙이나 의회 정치의 합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협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속 좁게 이번에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검수완박법 차질이 있으니까 당시 합의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합의를 왜 전반기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건 자기 지도부끼리 사실은 비판을 하고 이 토론을 해야 될 문제지 국민적 명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간에 불리함이 있더라도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약속했던 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정말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늘 행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라고 해서 존중됐던 것들을 정말 판판이 깨고 매번 또 실망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만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발목을 잡겠다. 우리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단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찾아오고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지상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공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민주당 이번에 굉장히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만한 모습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크게 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